예, 이 코너 이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뭐 한두 마디 말로 이분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아마도 이름을 짓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요일의 데이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이 일주일간 휴가를 갔습니다. 사실 이제 문자도 막 보내주시는 게 총수 안 나오는 겨, 김어준 어디 갔노 나와라 뭐 이런 식의 문자도 들어오고 있는데 네. 공장장 없는 동안 혹시라도 뭐 불편하셨던 거 이번 기회에 좀 마음 편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총수가 유럽 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공장장이 뭐 최순실 돈 찾으러 갔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공장장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제가 그 공장장을 처음 본 게 한 거의 20년 다 돼 가거든요. 아, 15년 예. 전인가 그 딴지일보 처음 네, 만들고 할 때 홍대 앞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에 비해서 용모가 많이 이렇게 개선됐어요. 개선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아니 앞으로도 더 개선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돼요. 지금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굉장히 개선됐다는 거죠. 아 지금 그게 개선된 그래서 겁니까? 예. 본인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전혀 뜻밖의 말씀을 뭐 예. 스위스 갔다는 소문도 있던데 예. 돈을 찾으러 간 건지 네. 아니면 쓰고만 올 것인지 그건 이제 갔다 온 뒤에 한번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오늘이 이제 제62회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대표님도 현충원 기념식 네, 저도 이 참가하시죠? 방송 마치고 예. 또 현충원에 가서 또 추모의 참배를 또 해야 되겠죠. 예. 예. 사실 지난 뭐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랬었고 이제 보수 정권에서 네. 안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도 네. 방산비리라든가 이런 끊임없는 안보 장사도 끊이질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충일의 정신에 가장 반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뭐 상징적으로 보자면은 이 오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걸 평시에 이걸 다루고 있는 부처가 보훈처거든요. 네. 근데 이제까지 보훈처 그 수많은 이제 그 보훈 가족들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장이 차관급이었어요. 예.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정부 조직법을 지금 개편하고 있는데 그 어제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에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보훈 문제를 또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적 예우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현충일이기도 하고 사실 국민들은 보면 저도 이제 국립묘지를 가고 그럴 때 보면 묘비들 보면 항상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했는데 정작 높은 분들이 그런 자세가 있느냐. 이번에 사드 보고 누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하기로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뭐 그렇게 보고를 누락했다. 그래서 일단은 직무 배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보고 누락 경위 같은 것들이 미국하고 비공개 합의를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석연치가 않아요. 미국하고 비공개라는 거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언론에 얘기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미국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기밀을 갖다가 함께 다뤄야 될 어떤 그런 직속 상관들에 대해서도 감췄다는 거죠. 정파적으로 감췄다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의도가 대단히 불순하고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그 행위죠. 예. 자기 임무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선에서 이렇게 끝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좀 미국을 의식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한민국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사실은 나아가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는 했었다고 하니까 하다못해 황대행이라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권 2학기에 이런 부분을 알려줬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그걸 뭐 당연하고요.
못했다면은 그걸 이어받아서 해야 될 사람이 이제 한민구 장관이죠. 왜냐하면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미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민구 장관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제 애초에 그 문서를 갖다가 실무자에게 그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국방정책실장인데 그 삭제된 문서를 본 사람은 또 한민구 장관 아니겠습니까? 봤다는 거잖아. 분명히 그렇죠. 보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참. 이번에 또 사드와 관련돼서 얘기 나온 게 꼼수 논란이 참 끊이질 않는데 네. 환경영향평가도 이게 뭐 피하기 위해서 33만 제곱미터 이거를 밑으로 설계하면서 무슨 말발굽 모양으로 땅 모양을 만들어 놨다고요. 이렇게 해서 간이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다면 사드 배치가 지금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사드 배치는 매일매일 해 뭐 꼭 한다기보다는 일정한 이미 그 발사대 2대가 현지에 배치돼 있고 레이더는 그 현재 지금 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4개의 발사대가 지금 배치가 안 된 상태이고 부지는 사실은 확정은 됐지만 조성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그 공사가 필요한데 이런 걸 하기 전에 즉 배치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 완료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거는 전체 부지된 평가여야지. 70만 평방미터가 그렇죠. 넘죠 사실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용이하게 타고 넘기 위해 가지고 잘라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갖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제대로 한다면은 그 뒤엔 필요성은 다시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비용으로 또 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있고 미국이 쓸 수 있는 우리가 내는 돈을 미국이 쓸 수 있는데 그 돈을 다시 사드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드 비용을 사실상 부담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미국이 이걸 핑계로 해서 뭐 비용을 올릴 그런 뭐 이 문제 아니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을 갖다가 올리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시도가 이렇게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특히 GDP 대비해가지고 제일 많이 내고 있고요. 아니 땅값만 해도 얼마인데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토지가 공유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비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그 비용을 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공짜로 땅 쓰게 하는 것까지도 다 비용으로 환산을 해서 사실은 해버리면은 지금도 많이 부담을 하고 있고 거의 한 20년 사이 지금 15년 사이에 우리가 내고 있는 지출하고 있는 방위비가 그 방위비 분담금이 2배로 늘었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솔직히 우리가 뭐 15년 사이에 월급이 2배로 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생각하면 많이 지금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드 관련 문제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국회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내일부터 이제 정말로 국회가 뜨거워질 것 같은 게 당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은 정의당 내부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뭐 누구라도 공정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의혹이 있는 양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하나하나 낱낱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사실 공직 후보자로서 이렇게 그 청문회에 올라서는 사람들 중에서는 꽤 좀 상위급이 아닌가. 상위급이다. 그래서 소문은 무성했지만은 별로 먹을 게 없는 잔치처럼 별로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저희들을 볼 때는 물론 이제 완벽하게 어떠한 법률도 위배된 바 없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위반한 점도 있는 것이고 다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불법성의 어떤 정도라거나 또는 그 고의성의 문제라거나 반복되었느냐의 문제라거나 문제가 심각하냐 등등을 살펴봤을 때 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를 국회 일정 거부까지 하겠다, 보이콧 하겠다, 일방적으로 만약에 강행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어요? 예, 뭐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의 생각을 갖는 거야 누가 뭐라고는 할 수 없을 텐데 예. 문제는 뭔가면은 국회가 자유한국당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야 그렇죠. 제1야당이니까 어찌됐든. 예, 제1야당이지만은 지금 국회의 의석의 3분의 1만 차지하고 있을 따름이고 나머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4당의 경우에 찬성하는 당도 있고 좀 반대하는 당도 있지만은 일단은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통과는 시키자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거든요. 그러면 3분의 2가 자기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3분의 1을 견해를 가지고 있는 쪽이 국회를 보이콧한다? 만약 자기하고 견해가 같으면 나머지 부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를 때는 안 할 거면 어느 경우든 3분의 1의 견해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억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그 총선을 왜 했습니까? 국민들이 총선해가지고 그 당을 3분의 1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뜻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낙연 지사 인준할 때는 아예 또 국회에 들어가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김상조 때리기를 하는 게 뒤에 재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눈다는 그런 것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은 뭐 이건 명예훼손이다라고 맞서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로 재벌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때리는 게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국회가 자유한국당이?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실제로 다른 공직 후보자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제 좀 작은 의혹들인데 이걸 갖다가 굉장히 크고 강하게 이렇게 소문난 잔치처럼 이걸 몰아치는 것은 그 진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문제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낭만시키거나 아니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그 활동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게끔 상책위를 많이 내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저는 그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에게 재벌은 오랜 고객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 고객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두 집단이 하나의 경제 권력이고 하나는 정치 권력인데 오랫동안 협치를 해온 거 아니에요? 이 자유한국당 이 협치를 우리가 좀 학술용어로다가 정경유착이라고 부르는 그게 그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이 협치의 가장 잘못된 어떤 그 사건이 바로 박근혜 국정농단이 뭡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정치 권력과 그리고 정경련이라는 그 재벌 당신은 물론 새누리당이었습니다만은 그의 어떤 잘못된 만남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다가 생긴 사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알아야 될 자유한국당의 오랜 고객, 그리고 협치 관계, 그 내연의 관계인 정경련, 그 정경련이 국민들에 의해서 해산 요구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 이제 이 오랜 고객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이 관계를 끊지 않는다면은 자유한국당도 정경련과 함께 해산당할 것이다. 협치가 여소야대 전국에 필요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지금 정경련이 재벌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정당들과 협치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정경련하고 협치하고 있는 거죠. 오늘 크게 한 수 배웠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많이 그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회찬 의원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려겠던 게 왜 이런 말씀을 꺼냈냐면 그런데 자유당 어쨌든 정의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캐스팅 보트를 결국 쥐게 된 게 양쪽에 이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당이 바깥에 공식적으로 내놓는 의견과 또 내부에 예를 들면 박지원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국민의당은. 저는 이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박지원 전 대표나 김성식 그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좀 국민들의 상식을 좀 반영하는 발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상식이라는 거. 예, 그리고 아직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죠. 내일 그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땐 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오히려 국민의당도 통과를 시키리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예, 뭐 국민의 당이니까. 그렇죠.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이 참 그러고 잘 지은 이름이에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무거운 이름이죠. 무거운 이름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거운 이름이죠. 예. 굉장히.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사실은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준 안 해도 청와대가 마음을 먹으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반대를 하더라도 혹시 이런 기조에서도 강행을 하실까요? 아니면은 뭐 조금 마음을 달리 먹거나 그렇게 나가실까요? 가야죠. 가야 된다. 예. 철로 위에 뭐가 있다고 해서 기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처럼도 들리는데요. 아니 이 경우에는 그냥 가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도 과거에 자기들도 그랬지만 이번 경우에 그 임명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특히나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고 재벌을 예. 단속하는 부분이니까 예. 여기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오물을 투척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지르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인터뷰를 사실 처음 해봐서 막상 들을 때보다도 직접 들으니까 더 참, 세네요. 아니요, 저는 구사하는 단어가 몇 개 안 된다 보니까 생활적 용어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요, 이제 사실 다른 분들도 청문회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줄줄이 열리는데 특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많이들 지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고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혹시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이제 장관들이 지금 겨우 뭐 실제 국무위원은 몇 사람 내정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뭐 정치인들 몇 분이 계시고요. 제가 볼 때는 수가 적어서 그렇지 수가 앞으로 더 이게 청문회 대상인 분들이 더 많이 발표가 되면은 좀 다양한 어떤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좀 제법 긴 시간 동안 거의 2주에 가깝게 강경화 후보자가 몇 사람만 이렇게 딱 외롭게 있다 보니까 표적이 집중돼 가지고 작은 문제도 침소봉대돼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다른 어떤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까지 제기된 문제 중에서는 뭐 콘도를 갖다가 이렇게 공동명의로 자녀와 공동명의로 증여세 해서 증여세 포탈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후에 다시 이렇게 팔았죠. 팔았고 팔았을 때 판 돈을 갖다가 공동명의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아버지가 가져간 거기 때문에 애초에 돈을 낸 것도 아버지였고 판 뒤에도 다 아버지가 회수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의가 아닌 거 정의 행위가 없었던 거고 뭐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를 따르더라도 뭐 이 증여세 포탈 미수범 포탈 하려다가 의사가 없었지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미수가 아니죠. 이제 의사가 없었죠. 미수도 의사가 없으니까 미수는 아닌데 하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하여튼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된 셈이라고 보고요. 문제 제기의 원인이 무효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이화여고 가기 위해서 소위 위장 전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당시 이화여고는 그 학교 가기 위해서는 그 동네 살아야 되는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공동학군이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그 학교 갈 수 있는 그 공동학군이기 때문에 이화여고 가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근데 주소는 또 이화여고 근처로 옮긴 건 사실이거든요. 관사라던 거. 근데 제가 그것도 이해 안 가는 게 옮긴 학생은 처음에는 학생만 이제 한 달 뒤에는 있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형제까지 이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생은 미성년이잖아요. 미성년은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니까 세대주 전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의 다른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그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편의는 왜 봐줬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해명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표님 표현을 빌자면 이제 협치 관계에 있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을 뿐 해명이 제대로 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리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사실은 제가 뭐 넘겨짚으면은 정통 외교부 관리가 아닌 어떤 강점과 장점도 있지만 예. 또 뭐 이 사강과 직접 이렇게 다뤄보지 않은 사강 4대 강국을 직접 다뤄보지 않은 이제 주로 유엔에서 다자간 협정이나 인권 문제에 치중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4강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보수 일각에서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외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선이라거나 정책적 준비라거나 이런 걸 갖다가 검증하는데 능력 검증을 해야지. 예, 심혈을 기울여야지. 좀 엉뚱한 데 자꾸 파고 있는 거 아니냐. 보수 세력으로서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어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일자리 관련돼서 그러니까 내일 추가 경정 예산안 11조 2천억 원 가량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들여서 1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여기에 대한 정의당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들은 뭐 절반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절반은 과거의 추경 편성의 어떤 한계를 답습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좀 그런 따끔한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일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한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뭔가면은 새로운 어떤 재원을 갖다가 국민의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해서 국민의 어떤 재정적 부담을 늘리면서 그걸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한 게 아니라 남는 돈. 기존 세수가 많이 있다. 세수가 늘어난 것 등을 가지고서 그 한계 내에서 이제 편성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일자리 문제는 이제 나중에 아마 이거 다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실제 공무원 일자리 늘린 거는 12,000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왜 공무원 일자리 늘렸냐라고 볼멘소리 하는 그 정치 세력들도 있는데 이 일자리가 공무원 중에도 소방관, 교사, 경찰, 고사. 안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가 공무원 전체도 그렇지만 이런 류의 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입니다. 이게 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편익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늘린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런 해마다 예산에 들어가는 고정 일자리는 12,0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2,000개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이거 12,000개 늘려놓으면 계속해서 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세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12,000개 늘려놓고 계속해서 돈을 넣어야 됩니다. 돈 넣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인구 10만 명당 공무원 비율이라거나 이런 거 보면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경찰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안전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 걷어가지고 미르재단 만들고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데 써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다른 당 상황 계속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공항에서 돌아오는 장면 보셨죠? 그 많은 지지자들까지 모아서. 그런데 막상 또 자기 자유한국당 내에 대해서는 뭐 바퀴벌레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권 도전을 하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뭐 반대에 있는 홍문종 의원은 잠이 안 올 지경이다라는 식으로까지 불편한 심기도 드러내고 있어서 홍대 비용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홍 전 지사 당권 장악 가능할까요? 홍준표 지사의 그 자유한국당이 결정하는 문제죠. 문제고 뭐 별다른 그 당권 장악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와 또 한국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냐의 문제와 그다음에 그 내 경쟁자가 있느냐의 문제는 딴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문제가 이제 많죠. 잠이 안 온 분도 계실 정도니까. 그런데 그 내 다른 경쟁자가 없으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철학과 정신과 가치관, 윤리 이 모든 걸 갖다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원래 그런 당이에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반론이 있으시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반론 보장해 드립니다. 반론이 있다면은 예. 그 홍준표 당대표를 안 만들어야죠. 반론이 있으면 홍준표를 당대표로 만들지 마라, 홍준표 전사를. 예, 명쾌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역시 부족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용모가 단정한 또 우리 양준 의원님하고 같이 하니까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셨습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효운의 나라 걱정. 현충일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이 코너 시그널이 정말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예, 항상 나라를 걱정해 휴대전화 연결음까지 애국가로 이렇게 바꿔놓으신 분,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공장장이 자리가 없어서 이번 주는 소통의 주간으로 저희가 설정해 놓고 있거든요. 네. 잠깐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님이 김공장장 어디 갔어요? 김공장장? 김공장장은 고기 다이어트 하러 유럽 갔습니다. 고기가 많은 곳에. 네. 이전 뉴스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림 그리고 있다는 뉴스를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8672님이 박근혜가 그린 그림은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최순실. 예리하십니다. 예. 네. 3399님은 비가 오니 외롭네요. 저도 공장장이나 잔업반장님처럼 이혼이라도 하고 싶네요. 여친 없음 땡땡땡. 전 이혼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 누가 제가 이혼했다는 큰일 날 말씀을 또. 드디어 잔업반장님으로 승진하신 거예요? 승진이 아니라. 네.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공장장 권한대행이라고 했거든요. 권한대행. 근데 권한대행도 못마땅하대요. 그냥 작업반장이나 해라. 네. 그럼 혹시 모르시겠어요? 여기 원래 공장장 명패 있었잖아요. 공장장 명패 봤어요. 네. 오늘 치웠네요? 감추고 갔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명패를 감추고 갔어요. 제가 혹시 그거 꺼내놓고 쓸까봐. 안 합니다, 지사에서. 아니, 공장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 주 나오신 분들끼리 몇 가지 여쭤보고 있는 게, 김어준 공장장하고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났냐? 인연을 맺고 계신 겁니까? 제가 지금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2005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초선 때 초기였어요. 예. CBS, 죄송합니다. TBS 나와서 지금 CBS 얘기해서. 정요 저희는 그런 거. 모 방송에, 시사자키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진행자셨고, 제가 고정 패널을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진행자와 고정 패널로 만났었어요. 그때의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그때 첫인상, 뭐라 그래야 되나. 의외로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의외로 무섭지 않네? 의외로 무섭지 않네.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진보 진영에 요격 미사일이다. 딴지일보 하셨던 분이다. 총수 걸리면 그냥 딴지 걸려서 넘어진다. 별별 무시무시한 소문을 듣고 뵀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제 노회찬 의원은 심지어요. 그때 옛날이랑 비교하면 지금 외모가 굉장히 좋아진 거라는 얘기도 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진 않죠? 외모? 그때나 지금 못 느꼈는데요? 그쵸? 좋아지신 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실. 살만 조금 더 쪘지. 그러네요. 사이즈는 좀 달라졌네요. 사이즈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혜원 의원님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믿고요. 노회찬 의원께서 워낙 오래전에 이 의원님보다도 한 10년 전에 만났으니까 기억이 약간 좀 가물가물하신 걸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만나신 거네요, 노회찬 의원. 네, 노회찬 의원 90년대에 만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엉망이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들으셨죠? 네네. 같이 그 자리에 있으셨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또 비슷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현장에 가진 못했고 언론으로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현충일의 추모 대상을 전통적인 순국선열, 참전용사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파독강부, 그다음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우리 근로자들, 여공들까지 다 이렇게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로 확대해 주신 거, 그건 굉장히 신선했고 또 공감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거기다가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북한 얘기,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위협인데 북한 얘기는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보수 쪽에서 조금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북한은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들을 하셔서 그래서 또 걱정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구나. 그런 사실 어제 했어요. 이제 6.25나 한국전쟁은 직접적으로 단어를 사용을 안 했죠. 안 했지만 반면에 이제 그때 당시 전쟁터 단장의 능선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또 많이 했었고. 예, 그러니까 과거 북한의 어떻게 보면 공격, 위협, 참상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현존하는 지금의 북핵이라는 게 또 미래의 북한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언급이 없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이제 대통령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대통령께서 귀를 기울이셔야죠. 그리고 어제 어쨌든 현역 군인들 지난해 목함지뢰 같은 걸로 다쳤던 분들도 옆에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살피리라고 보고요. 오늘 가장 아무래도 관심사 슈퍼 수요일이라는 이름을 또 언론에서 붙였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슈퍼예요. 완전히 악몽의 수요일이지. 그러니까요. 블랙 웬스데이네요. 그러게요. 먼저 일단 어쨌든 뭐 청문회 자체는 지금 거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당론으로는 바른정당도 반대하는 건가요?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젠가? 어제는 현충일이었으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곧 당론이 정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언론 기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곧 당론이 정해질 것 같긴 한데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김상조 내정자를 알고 지낸 지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35년 되네요. 의원님도 좀 경제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이제 같은 과 한 해 선배인데다가 지도 교수가 같아요. 그러시면 완전히 굉장히 가까우시죠. 35년을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말 이번 청문회를 듣고 사실 왜냐면 제가 청문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출장 다녀오느라고.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란 게 제가 알던 김상조 선배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올곧게 살려고 제일 노력하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저만한 사람 없을 거다. 제가 평생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하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서 이 청문회 얘기들을 제가 지금 선뜻 믿기가 좀 어려울 만큼 저도 좀 당황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한 15개까지도 뭐 다 종합을 하면 개수로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뭐, 어떻게 보면 해명이 되는 것도 해명이 있고. 충분히 됐고, 이 아예 잘못된 의혹만을 위한 의혹도 많았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 잼만 날렸다, 뭐 소문난 잔치였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좀 뭐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민들이 아마 다 보고 평가하시겠죠. 그렇죠. 청문회도 보면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해명하는 측이 있는데, 거기서 결론이 안 나도 국민들 마음속에서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국민들의 마음을 과연 살펴가면서 당론까지도 정하시는 건지. 그리고 보면 왜 제가 여쭤보냐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당 당론은 뭐 밖으로 반대한다고 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SNS로 뭐 나는 찬성한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당 제가 그 속사정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밖에서 보기에 느끼는 점은 의원님들은 이제 막 청문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일에 몰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 자체에 막 몰입이 돼가지고 내가 막 의혹을 조사하고 막 질문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막 강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듣는 해명은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으면 아니야 해명이 부족해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의원 개인은 이제 청문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지역구에서 막 사람들이 국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해명이 됐어.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문자나 이런 걸로. 또 의원실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듣는 국민의 생각이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과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의원들이 또 주장을 국민들 생각을 받아들여서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의원님들 보면은 청문회장에서 얘기하신 거, 청문회 직후에 얘기하신 거하고 지금 또 이제 호남 민심을 받아들여서 좀 바꾸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니, 근데 잠깐 제가 궁금한 게 격가지긴 합니다만, 의원님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 문자나 아니면 지역구 사무실로 전화 같은 것도 많이 평소에 받으시고 그러세요? 수도 없이 받죠. 저는 지금 김상조 내정자 청문회, 강경화 내정자 청문회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도 지금 하루에 100통 이상 받고 있어요. 고소 안 하세요, 혹시? 아니요, 왜 고소해요? 아니, 왜냐면. 이현주 의원이 아예 가장 이제 문자 폭탄이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실제로 고소장을 지금 뭐 이렇게 제출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중에 이제 뭐, 허위 사실을 가지고 부당하게 음해하거나 그런 문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다면은 뭐 국민들 의견을 들려주는데 저야 감사하죠. 근데 이제 문자 중에 간혹 보면 이제 도를 지나치게 상대방을 뭐라고 얘기하라니까 규정짓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그다음에 모욕하는데 그냥 그 모욕이 그냥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추상적인 모욕이 아니라 허위 사실로 음해하면서 이제 단정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잘못된 문자가 간혹 있어요. 아마 이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경우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민심 쪽에 더 가깝게 무게를 둬야 되는 건 다양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좋죠.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도 직접 맡으신 분이 있죠?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내정자. 경제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장관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의원들을 다 따로따로 맡아서 하니까 이제 담당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그분은 뭐 신상에 관해서는 별로 뚜렷하게 뭐 제기될 만한 의혹이 보이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일부 뭐 병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얘기가 나온 건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해명이 좀 되고 있는 수준 같아 보이고요. 일단 오늘 청문을 해보면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의혹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고.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는 저는 좀 부총리인 만큼 경제수장이잖아요. 경제수장이니까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였을 시절에 말씀드렸던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들, 이 공약들과 내정자 개인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 짚고 넘어가야죠. 그런 부분은 오늘 이제 경제 강요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대통령과 어떻게 조화를 할지 그런 부분은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능력이기도 하고 입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건 짚어야죠. 그런 걸 짚으시겠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만능이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고쳐져야 될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전문가 강요가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판단한 경우를 구체적인 실상과 온갖 현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만큼 강단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봐야죠. 이제 이현 의원께서는 이제 경제 전문가고 워낙 그쪽에서 오래 활동을 하시고 잘 아시고 오늘 청문회도 담당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져 물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다른 분에게 지금 집중이 돼 있죠. 강경화 내정자를 다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화 내정자에게 아무래도 국민들도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강경화 내정자에게 온갖 시선이 다 쏠릴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제가 어제 현충일에 나와서 청문회 준비를 한다고 앉아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래요. 의원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내일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다 강경화 보는데 뭐하러 이걸 이렇게 고생하세요. 아니 그래도 이제 언론의 주목은 못 받더라도 하실 일은 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럼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위장전입이다. 뭐 증여세 탈루다, 자원계약서다, 강경화 내정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또 죄송한 얘기인데 강경화 내정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출장 좀 다녀오느라고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진 못했지만 제가 또 뭐 당장 제가 청문을 담당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문위원들만큼 깊이 있게 조사는 안 했는데 제가 그냥 받은 느낌은 이거 혹시 남편이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남편분이
예, 왜냐면 예. 이제 강경원 내정장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외국에서 활동을 하시고 예. 거의 국내에 계시질 못했잖아요. 예. 그러기도 하고 대부분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일하는 여성의 입장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예. 거의 집안일 챙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남편이 계시면 대부분 남편들이 이런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혹시 남편이 주로 이런 일을 처리하신 건 여기서 아닌가. 이제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남편이 부정한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를 남편분이 챙기는 과정에서 혹시 조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했을 수도 있을 그러지 모른다. 않나. 그냥 이거 제 추측일 뿐이고.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게 아니라 추정이라는 제 생각이잖아요. 추측이고, 제 추측이고. 근데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첫 여성 후보자죠. 외교부 장관 외무장관이잖아요. 후보자죠. 외교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다면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같은 여성으로서. 예, 그런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유엔에 그리고 국제기구 중에서는 최고라고 보는 유엔의 사무차장이잖아요. 예.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을 그렇게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렇죠. 바로 1인자인 사무총장 다음인 2인자 사무차장을 현직으로 하고 계시던 분이 그래도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 사무차장 자리를 내놓고 왔는데 스카우트한 건데. 사실. 네, 내놓고 왔는데 조국에서는 하자가 있어라고 거부한다면 이것도 참 정말 이상한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이게 복잡한 상황이 됐구나. 어찌 보면 이게 외교 문제겠네요. 생각해보면.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유엔에서 사무처장을 그것도 3명과 사무총장과 관련이 있던 인물을 어떤 뭐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결격 사유로 해서 거부를 해버린다면 유엔은 또 뭐가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좀 하네요. 복잡한 상황이 돼서 이게 참 묘하게 상황이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첫 외교 장관이 될 수 있는 여성이 만약에 낙마한다면 참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애석한 일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저는 좀 만감이 교차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55년생이시던가요? 이분이 연배가. 네.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사회생활과 그때 그 연배에 사회에 나와서 여성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정도의 차이가 못하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청문을 좀 오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면 인허가권을 가진 자리에 가는 사람이 인허가와 관련된 이제 부정 비리가 있다. 네. 그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건 권력남용이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 재생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외무장관은 그럼 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인허가라든지 부정비리 이런 거에 관련될 일이 그렇게 좀 다른 장관보다는 좀 소지가 덜하다. 국내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으니까 어차피. 예. 그런 걸 좀 이제 우리가 비교 형량할 필요는 없나. 이제 모든 잣대를 똑같이 모든 부처에 들이대는 거 하고 좀 이제 각 장관이 하는 각 공직자가 하는 고유의 업무와 업무를 감안해서 각 그 공직자의 도덕적인 잣대도 좀 비교 형량할 필요는 없는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도덕성이 정말로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냐는 해야 할 일에 비춰봤을 때 좀 차이를 둘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말씀 듣다 보고 생각해 보니까 기존에도 아까 이제 남편분이 일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는 얘기도 이래서 나온 것 같은데 이 강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주로 외국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나서서 뭐 이렇게 뭐 집을 사고 뭐 어디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럴 가능성은 어쨌든 검증이 되겠지만 뭐 가능성 자체만으로 놓고 그런 걸 보면 좀 따져보면 좋겠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뭐 일단 청문회는 거치지만 인준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헌재 소장이기 때문에 이분은 인준까지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이분도 나온 얘기들 이제 언론을 통해서라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이념 성향이 뚜렷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동안의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오신 여러 가지
판례 이런 걸 보면 대표적으로 통진당도 통진당 해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광주 5.18 예, 예. 민주항쟁과 관련된 판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딱 그 서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호불호가 거의 명확하게 홍해바다 갈리듯이 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홍해바다 갈리듯이 갈려버리면 이게 건널 수 없는 사이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 굉장히 인준이 예. 난항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예. 다른 것보다 지금 이제 5.18 단체들에서는 이제 이분이 당시 5.18 당시에 내렸던 어떤 군법무가 내렸어요 판결에 대해서는 막상 광주 지역에 계신 분들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적 성향이 워낙 뚜렷하신 분이라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과 중심을 잡아야 되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뭐 당에서도 좀 그런 목소리도 나오나요? 혹시 들으실 바 있어요? 그런 얘기들 좀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자들 오는 거, 이제 주로 문자가 보면은 아무래도, 근데 저는 문자를 양쪽에서 다 받아요.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도 보내시고, 예. 굉장히 보수적인, 뭐 소위 태극기와 촛불이 다 보내시는데, 그래서 양쪽을 다 보죠. 그럼 양쪽으로도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평소에도. 양쪽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대부분 읽어보는 편이에요. 가급적. 예. 일일이 답을 못 보낼 경우는 있지만, 가능하면 다 읽어보는데, 양쪽이 좀 팽팽해요. 양쪽, 그래서 제가 아까 홍해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양쪽이 팽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제 결국에는 가운데 계신 분들이 또 그 바다에 네. 다리가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많이 계시냐, 네. 아니면 양쪽으로 나눠져 계시냐, 이런 정도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대 원칙이라는 것을 후보 시절에 밝히셨던 게 조금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본인도 이제 대통령께서도 양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로 약간 조금 뭐 물러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장관 17명 중에 11명은 아직 윤곽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인선이 좀 걸리고 있는 편인데 전반적인 어떤 청문회가 됐던 문 대통령의 인선 과정이 됐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쉽다거나 좀 조언 이런 것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도 보면 늘 청문회가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자아냈거든요. 네. 청문회 할 때마다 이제 저희들이 받는 이제 국민들로부터의 그 분노는 뭐냐면 너희는 그럼 깨끗하냐.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막 국회의원들한테 화내는 게 야, 너희보다는 100배 낫다. 청문위원부터 먼저 청문해야 된다. 예, 그러시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결격 사유로 거론되는 거 있잖아요. 예. 위장 전입이다. 그 다음에 뭐, 다운계약서다. 뭐 이런 일종의 한동안 우리 사회의 관행처럼 만연해 왔던 그런 문제들. 예. 그럼 그런 문제들 국회의원 300명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그럼 이 문제가 걸리는 사람들 다 국회의원에서 사퇴해라. 막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청문회 기준 자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지금 여야 따지지 말고 네가 옛날에 이랬지 않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입장 바꿔봐라. 과거 얘기 자꾸 따지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청문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은지 좀 정립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권 바뀔 때보다 매번 그러는데. 근데 항상 보면은 옛날에 네가 이랬으니까 이번에 나도 이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면 거죠. 끝이 안 나요.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래 네. 다음에는 내 차례 되면 기다려라. 그래서 이번에 나도 안 바꿔줄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자꾸 이러면 이게 언제 끝이 납니까? 안 끝나죠. 대한민국의 발목을 영원히 잡는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청문회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사람 뽑아서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고 하는 건데 예. 왜 자꾸 우리가 발목을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를 그냥 아예 제대로 된 청문 기준을 만드는 거. 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을 고르는 좋은 청문 기준을 이번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주변 의원들 분께도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저는 많이 얘기해요. 많이 얘기하세요. 그 당에서 지금 저기 당론 만드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다가 또 한 소리 듣고 그래요. 야, 참, 애국가를 깔고 다니실만 하신데. 그럼 당론, 바른정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당론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른정당 상황도 좀 말씀해 주세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백의종군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말씀 그렇게 하셨었어요. 네. 네. 어떻게, 뭐, 그렇게
뭐 다른 얘기 그 이후에 배경이라든가 실제로 그렇게 배경에 언론에 얘기하신 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선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분들께 빚을 져서 네. 당분간은 백의 정부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당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또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은 저도 뭐 들은 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당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뭐 버텨냈다라고 대선 기간을 버텨내셨지만 뚜렷한 90점을 찾기도 좀 어렵고 뭐 김용태 의원이나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도 당권에는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셔서 90점이라는 게 필요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바른정당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이제 과거 보면은 좀 대선을 하고 나면 대선 주자들이 조금 휴지기를 가지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원래는 그게 오히려 더 많았는데 제가 굳이 이 말씀 여쭤본 이유가 홍준표 전 후보라든가 안철수 전 후보 같은 분들은 바로 들어가셨잖아요. 재수 시험 공부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안철수 후보는 뭐 재수는 들어갔지만 그래도 뭐 당권을 도전한다 이런 건 당권까지는 아니죠. 예.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예. 오히려 홍준표 전 후보가 예. 오히려 좀 약간 이단아 같이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예. 누구도 이제 패배하고 나면은 당분간은 좀 어떻게 예. 보면은 자숙한달까? 좀 국민들께 예. 그런 휴지기의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그런 휴지기가 없으시잖아요. 미국은 갔다 오셨잖아요. 잠깐 휴가. 아니 뭐 당권을 바로 나오시는 거니까 그건 휴지기는 아니죠. 휴지는 아니고. 예, 예. 그럼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 지사의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좀 거센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유한국당도 그런 분을 대표로 뽑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 이길까요? 홍이냐 비홍이냐? 홍준표 전 후보가 이긴다고 보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구성은 친박이 훨씬 많아요. 예. 두 번 19대, 20대 두 번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이제 독단적인 공천을 하셨기 때문에 예. 거의 전권을 갖고 다 공천을 하셨잖아요. 두 번 연거푸. 예. 그러니까 초재선이 거의 80명 될걸요? 예. 근데 그분들, 그 전에 있었던 중진 친박들도 당연히 물론 있고, 초재선은 올 친박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친박들밖에 거의 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표는 친박들이 많지만, 문제는 내세울 지금 주자가 없잖아요. 내세울 주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홍준표 전 후보의 승리로 갈 거고. 묶어진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친박세가 워낙 강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당권을 잡으셔도 청산이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끝나서요. 문자로 마지막 질문을 문자로 드릴게요. 네. 경석중 님이 이혜원 의원 당대표 나오는지 물어봐 주세요. 단답형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없어서. 네, 지금 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예. 지금 거의 무릎을 꿇을 상황입니다. 나오시기로 됐군요. 이건 예. 자, 성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따끈한 전국 현안의 속내를 살펴봅니다. 내부자 둘.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성태입니다. 불의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개를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임시 공장장이. 아니 그 웃음의 의미가 뭐죠? 아니, 제가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예. 10,000권을 넘게 지금 팔았고요. 예. 팔렸고요. 예. 5세 인쇄를 마쳤습니다. 책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를 몰랐다. 진행자로서의 미스였다라는 거를 어색하게 떼우려고 웃은 겁니다. 오늘 장시호가 석방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잠깐, 의원님 잠깐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두 분 진행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1월에 제가 임시 진행했을 때. 근데 오늘은 왜 제가 잠깐 먼저 여쭤보고 싶으냐면 김성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공장장한테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일단 좀 한풀이 좀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어준 공장장 없으니까 제가 조금 살 것 같아요. 어디 갔어요? 예? 어디 갔어요? 고기 먹으러 놀러 갔답니다. 자기 말로는 스위스에 뭐 최순실 돈 찾으러 갔다 그러는데 아무튼 김호준 공장장 없으니까 자세도 김성태 의원님이 굉장히 편한 자세를 하네요. 아니,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아니, 뭐, 김어준 공장장은 스위스 그 경관도 좋고 하니까. 예. 그쪽에서 푹 쉬었다 오시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뭐,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죠. 예. 저 아는 주변 사람들, 특히 지인들 이런 분들이 왜 나가냐. 그러니까요. 뉴스 공장에 이용당하고 있는데 왜 나가냐. 주위에서 다 말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나오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건 숨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제가 봤습니다. 숨지 예. 않으려고 또 지금까지 계속 우리 안민석 의원과 1년 넘게 나오던 방송을 예. 내가 곤혹스러워지고 내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해서 그걸 피한다는 그 자체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더 비겁하게 저 자신이 비춰질 수 있다. 그럼요. 네. 또 두 분이 그 어쨌든 이번 국정농단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건 사실이고. 저 한편으로는 뭐 예. 저 나름대로 그건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낍니다만은 뭐 저의 그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좀 알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제가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뭐 저는 욕들을 먹어야 되고 뭐 한편으로는 김어준 공장장 안 계시지만은 욕해라. 내가 이거 하루 이틀에 될 일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김어준 공장장이 없으니까 예. 김성태 의원님이 아주 오늘 편안하면서도 아주 저 말씀이 아주 기고만장해지셨어요. 뭐 다른 저 패널 분들도 나오신 분들 다 그러세요. 다들 한 달 정도 편안해지자고. 스위스에 있다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제가 한 달 정도만 할까요? 아, 그럼 이제 안민석 의원님 이제 또 말씀하셨으니까. 장시호 씨 새벽에 나왔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안민석 의원님 만나러 간다니까 장시호 씨 언제 만날 건지 꼭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계획이 있어요? 제가 어젯밤 집을 못 들어갔어요. 예? 집에를 못 들어가셨어요? 그 장시호 씨 만나러 가셨어요? 아니, 늦게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회 사무실에서 잤는데요. 예. 제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예. 장시호 씨 만나러 석방되는 거 보러 갔냐고. 아니, 귀찮으시던데요. 우리 안민석 의원님 저 말씀은 저 사모님께서 충분하게 그 이야기 하고도 남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작년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하면서 예. 사실 가장 인상 깊은 베스트 5 그 그림이라는 게 예. 저는 첫 번째가 안민석 의원과 장시호 의원의 조우입니다, 조우.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썸 타는 거 봐요. 그래서 딴 사람은 몰라도 예. 안민석 의원은 예. 이제 장시호 의원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 한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두부 한 모 들고 이렇게 구치소 앞에 갈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그거 기다리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예. 끝나지 않은 전쟁 영화를 찍잖아요. 예. 다른 출연자는 캐스터를 감독이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써도 될 건데 예. 장시호 캐스터 의견을 저는 물어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민석 제 역할도 거의 좁혀졌고 예. 한석규로. 한석규. 그다음 최순실 역도 거의 좁혀졌어요. 예. 남이란 시로. 근데 그러니까 장시호 역을 누가 할지 아마 본인이 그 이미지가 흡사한 배우를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천해 주면은 감독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고요. 자, 장시호는 예. 제가 알기로 정유라의 멘토입니다. 그렇게 정유라가 롤모델을 삼았다고 하죠. 정유라, 장시호는 17살 차이거든요. 예. 장시호가 79년생이고 정유라가 96년생이니까는요. 17살 차이라 그러면 이종 사촌이라도 엄마 같은 언니인 셈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정유라가 승마를 하게 된 것도 장시호. 언니인 장시호를 보면서 승마를 했고 같이 승마 특기생으로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유라의 삶의 짧은 삶의 궤적에서 장시호가 끼친 영향이 상당하고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 이야기는 안 들어도 장시호 이야기는 정유라가 듣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유라를 빨리 저는 장시호가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유라가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완전히 국민 거짓말장이에요. 자, 보세요. 작년에, 예. 16년 4월 18일 날, 최순실 정유라가 이대를 갑니다. 이대를 가서, 교수들을 쭉 만나요. 운동역학 담당 교수, 이모 교수, 글로벌
체육봉사, 강모 교수, 운동생리학 이모 교수, 퍼스널 트레이닝 이모 교수 이런 교수들을 쭉 만나고 와요. 그런데도 정유라는 자기가 무슨 전공인지 몰랐다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도 관심 없었다. 14년 10월에 중앙대학교나 이화여대나 한국체대에 메달을 들고 다니면서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기 위해 가지고 면접을 하러 다녀요. 네.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전공인지 몰랐다. 이런 너무나 터무니없고 새빨간 거짓말로 하고 이후에도 아마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공항에 나올 때부터 다 몰랐다고 그럼요. 하는 걸 보면. 근데 그래서 장시호가 정유라를 빨리 만나서 너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근데 장시호 씨를 정유라가 만날까요? 지금 어쨌든 장시호 씨는 철천지 원수가 돼 있잖아요. 사실은 최순실 정유라 관계하고 장시호 정유라 관계하고 또 틀려요. 달라요. 그게. 네, 엄마 같은 사촌 언니라고 그런 관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어쨌든 아니,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야기하시면 이 아침에 좀 아니 그러니까 청취자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저 이참에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민석 의원 계시니까 정유라 씨의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야기를 지금 뭐 유튜브고 뭐 보면 우리 아니 그거는 뭐 많이 보셨죠? 예, 그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저는요, 하세요. 정유라의 엄마가 누군지 그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제가 진짜 엄마라고 했던 건 이제 장시호 씨도 엄마 같은 존재라고 하시니까 한 거지. 저는 정유라의 엄마가 누군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예, 예.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정유라가 정직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따라서 그래서 장시호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왕 뭐 특검 도우미로서 네. 국민들이 좀 잘했다라는 칭찬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시호도 진실을 저는 반의 반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시호는 자기 아버지 장석치 씨의 코치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어떤 재산 간의 문제로 예. 상당한 그 암투를 저는 벌였다 보는데요. 아무튼 장시호를 일단 만나서 장시호 고생했으니까 좀 격려도 해주고 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는 장시호 역할을 기대를 하면서 이거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 혼자 만나면 또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시면 청문위원장이었던 예.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장시호하고 세 명이서 같이 만나면은 예. 뭐 별다른 의심도 그렇죠. 안 받고 사모님도 의심 안 하실 텐데. 모양새도 좋을 것 같아. 제 아내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 그래서 안민석 의원께서는 꼭 이런 때는 나를 끌고 들어가고 제가 김성태 의원님 말고 누가 내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공장장하고 나를 갖다가 그냥 그 생매장 시키는 뭐 또 중심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니, 뭐 안민석 의원의 그러니까 일치세 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를 오늘 공개적으로 두 분이 만나시는 면담을 뭐 오늘 제안을 안민석 하고요. 의원이 최순실 뭐 부정재산 축적 특별법 오늘 이따 토론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도 뭐 또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유라는 최순실 사태에 어찌 보면 시발점이 됐던 2대 학사야 그렇죠. 학사 비리의 당사자입니다. 예, 모든 특혜를 잡아온 아, 사람이니까. 그 시작을 저분이 했어요. 네. 뭐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고 바로 이 방송에서 장시호 또 동계 네. 스포츠 문제를 영재센터, 예. 제기하고 난 뒤에 바로 음. 장시호가 3일 만에 구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 씨를 만나는 건 지금 현재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예. 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100% 인정되어지면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같이 만나요. 혹시라도 또 이 안민석 의원과는 제가 보는 시각은 약간 애정의 관계도 보여요. 애정입니다, 정. 애증이 아니라 애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라도 같이 만나셔야죠. 그런 것도 좀 감시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감시 역할로도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장시호는 아직까지도 진실을 말을 할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김성태 의원님과 저를 만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장시호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을 만약에 장시호 씨가 안 만나고 저희들을 피하면은 예. 본인의 입지가 또 상당히 좁아지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김성태, 안민석, 장시호 이 세 사람이 예. 만나는 좋습니다.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실 필요성이 또 있어 보이는 게 김성태 의원님께서 그거 했잖아요. 정유라 씨 예. 불구속된 거 이거 굉장히 어떻게 좀 매듭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거였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걸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만나실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장시호 정의는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35명의 네. 그런 정인 중에 공직자를 제외하면은 유일하게 이 동행명령 집행에 응해서 출석한 사람이 장시호 정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간의 검찰 수사에서 뭐 좀 서로 또 이 거래가 있었고 장시호 정인과 검찰과의 뭐 그런 의혹에 대해서 특검 도움이 뭐 그런 시각이 있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이 장시호 정인은 예. 그래도 뭔가 진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접근 방식만 잘 가져가면은 예. 그때 국회 청문회 다 민간인들 안 나왔죠. 35명 아무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치소에서 그것도 예. 사실상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예. 구치소에서 그것도 나왔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하나의 희망이었죠. 그런 장시호 정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출소를 했으니까 본인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또 미진한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이 검찰 수사 뭐 이런 단계를 벗어나가지고 국민의 때로는 알권리나 또 이 최순실 이런 국정농단의 예. 교훈을 위해서라도 예. 장시호 씨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더 만나자. 이야기를 진실을 밝히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장시호 씨가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특검 도움이라고까지 불렸는데도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는 반의 반도 얘기를 다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감춰놓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검찰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럼 의원님들 두 분 만나면 더 할 얘기가 나올까요? 핵심은요. 예. 이 국정농단 사태 그 세력의 핵심은 돈이거든요. 예. 이 돈이 지금 특검조차도 손대지 못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못 찾았죠, 이 돈의 사실상. 실체를, 돈의 규모와 이 돈의 존재를 장시호와 정유라 두 사람의 입에서 사실만 넣으면은 예. 저는 얼추 저는 다 재산을 밝힐 수 있을 거 밝힐 수 있을 그래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시기도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하필 이 인사청문회 이 전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게 다 최순실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예. 정유라는 이제 겨우 22입니다. 예. 장시호가 37입니다. 이제 정유라는 불효자가 돼야 돼요. 엄마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앞으로 아주 창창한 인생을 위해서라도 엄마 말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실대로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뭐 노승일 부장은 최순실도 못 말리는 게 정유라였고 뭐 최순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정유라다는 얘기도 했다라는 걸 보면 그럴 수도 있을 저는 노승일 부장이 3개월을 독일에 두 모녀와 함께 살았으니까 예. 정확하게 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유라는 아직까지 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머리죠, 본인의 사실. 먼 인생을 봐서라도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장시호 씨를 통해서 정유라까지도 설득을 해보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저는 좀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정유라 본인의 인생도 예. 앞으로 구제될 수가 있고 장시호 역시도 이제 그렇고요. 이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도 이 부분은 약간 창피할 수도 좀 있어요. 이상한 일이 예. 하죠. 덴마크 법원이 지난 5개월 동안 이걸 구금하고 또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라서
한국에 소환까지 했는데 그렇죠. 정작 당사자인 한국에서 되게 이상한 일이 그 벌어진 당사국인 한국에서 정유라 씨를 이 구속되지 않는 그 현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한편으로는 또 정유라가 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모종의 약속을 받고 이 덴마크 법원에 제기했던 그런 항소심을 철회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국민들이 예. 심지어 저에게도 많은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 이제 법조계에서도 좀 너무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제 과연 덴마크 법원에 냈던 만큼의 소명 자료만큼 검찰이 집중을 해서 냈을까라는.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발부는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결정되는 그렇죠. 법률 사무예요. 예, 그렇죠. 그런 형사소송법 70조가 이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그리고 변호사니까 잘 알잖아요. 소명했다면 그러면 뭐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 발부하는 되는 거죠.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아주 화병이 생겼고 국민 합병이 생겼고 그리고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이 화병이 치유되려고 하는 시점에 정유라 영장 기각이 되면서 다시 국민 합병이 도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 검찰이 예. 정치 검찰의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예.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해서 예. 정유라 구속시키는 걸로 국민합병도 다시 좀 지금 도지지 않습니까? 이걸 치유를 시켜주고 정치검찰 오해를 벗고 국민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예. 정유라 역시도 앞으로 진실을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국정농단 이 진실 규명 시즌 2에 이제 돌입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정유라가 지금처럼 본인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게 세상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아무 잘못 없다. 엄마가 시킨 대로 다 했다라고 저렇게 저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유라 씨 인생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김성태 의원님. 예. 저 안민석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합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국민합병의 당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판 받는데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뭐 연약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4번 재판 받는 것도 힘들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해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재판 횟수를 줄이거나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좀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뭐 요청을 법원에게 한 것 같은데 굳이 고령이나 뭐 연약한 그런 여성임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주사회 재판은 사실상 건강한 일반인도 소화하기 힘든 강행군은 맞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도 잘 그렇죠. 그거 자체가 맞죠. 하지만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번 사태가 최대한 이제 빨리 밝혀지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 빨리 재판이 이루어지고 선고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 화병이 좀 식힐 것 같으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께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재판부의 그런 스케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본인이 어떻게든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받는 길밖에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 이렇게 보면 얘기 나오는 게 저거는 아무래도 밖에 불구속 상태에서 나와서 재판 받으려고 시간 끄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좀 하거든요. 10월 16일 날. 법률가가 아닌 뭐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딱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시호처럼 구속 만료로 나오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4월 17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 6개월 만료되는 시점이 10월 16일이거든요. 이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작전. 그다음에 정인이 430명이에요. 그렇죠. 천천히 가자 이거죠. 그래서 10월 16일 날 장시호처럼 나오겠다는 것이고요. 그저께 노승일 부장 재판에서도 그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노승일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전략입니다. 근데 노승일 부장이 잘 피해가면서 강하게 대처를 잘 했고요. 참 노승일 부장이 고분분투를 하고 있어요. 격려해 주시고요. 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6개월 이내, 10월 16일 이내에 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해야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근데 그런 얘기들 들으실 때 이제 특히나 오늘 공청회도 가진다면서요. 오늘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토론회. 예. 거기 막상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은 좀 많이 좀 소극적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이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위한 공청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아, 예.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뭐 저희들 입장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정권 차원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대단히 뭐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지난 1000일이 넘도록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끈질기게 추적해서 결국은 뭐 정권이 이렇게 교체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만든 당사자가 저 사람이에요. 예. 뭐 그분이 이제 이 특별법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게 마무리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뭐 정권도 넘어가고 뭐 이래서 이제 안민석 의원은 이제 대략 이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 최순실 재산 몰수까지 하고 자기가 끝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사실상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은 이 무능하고 탐욕에 찬 주체들이 국가 권력을 사유해서 결론은 그들이 추구한 것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 돈을 이제 국가에 다시 이제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저 청춘을 다 바쳐서 사우디 노동 현장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특히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만든 편취나 이익은 사익은 반드시 이거는 발본 세건해야죠. 이 의원집별법을 제가 추진하는 이유는 그 말씀해 주시라고.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취지로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자는 이 특별법.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것이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뿌리를 캐자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오늘 박영선 의원은 저희 당 그 패널로 모셨고 국민당에서는 김경진 의원, 그다음에 바른정당에서는 하태경 의원, 정의당에서는 윤소아 의원님 이렇게 모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제가 10분들한테 접촉을 제가 직접 했는데도 전부 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어려운 지금 지경인데 제가 형님 참 진짜 이거 정당이 없고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 그런 개념이 아니다. 부정부패에 관련된 이거는 이게 초점인데 이거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좀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그럼 내가 나갈게. 하면서도 본인이 그냥 지금 아주 똥오줌 못 가리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으시면서도 이 정의의 문제 부정부패 관련 문제는 이거는 함께 우리가 나서서 특별법을 우리가 제정하자. 정말 그래도 자유한국당에는 김성태 의원님 말고는 없어요. 자유한국당 희망이신데 저 희망의 등불을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은 그냥 계속 좋은 말로 해주시. 굳이 또 가운데 그런 표현을 쓰셔서. 김어준 공장장 안 계시니까 역시 안민석이 이제 좀 제 위치를 찾으신 것 같아요. 저도 김어준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공장장이 참 사람 여러 죽입니다. 진짜. 그래요? 생긴 것도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그 머리는 언제 자를 건지 정말. 수염은 완전히 21세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0% 공감합니다. 100% 저도 공감하고요. 가만있어. 마지막 질문을 제가 김성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좀 짧게. 자유한국당 어쨌든 지금 청문회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이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좀 의견이 좀 해주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대체적으로 뭐 특히 정권 인수위원회 준비도 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정부 강요를 지금 현재 구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몇 번 이해합니다. 뭐 웬만하면은 다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그렇지만은 국민들 상식에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뭐 자진해서 정권 차원에서 좀 철회할 건 철회하는 그런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빨리요. 빨리 안정시켰으면 좋겠어요. 토크에 통과시켜 주시고요. 김호중 공장장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공장장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김성태 의원님, 세비 반납은 하셨나 궁금했어요. 입장 좀 물어봤어요. 그 김성태는 공명이인이었습니다. 그 김성태는 비례대표위원입니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예. 이 김성태 의원님이 아니십니다. 자, 뉴스공장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